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3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래도록 뜸을 들이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른바 문안박 연대를 거부하면서 내놓은 대안 또는 역제안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실체가 뭔지 잘 모르겠더군요.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것과 안철수 의원 본인이 대표직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께 질문 3가지 드립니다. 첫째, 지금 이 시점에 계파 간 새 대결을 벌여서 전당대회를 치러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픈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당대회 한번 하려면 최소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거기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과 절차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 번째, 무엇보다도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단합이 절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전략적 사고가 아쉽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5시 4분 막 돼갑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로 아주 지리하게 쓸데없는 소모적 공방전이 계속된 사안이 하나 있죠. 이른바 NLL 사초 폐기 논란.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처음으로 무슨 폭로 비슷하게 하면서 달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법정 송사 중인데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동환 변호사 연결해서 이게 과연 기소될 만한 일이었는지 등등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질문 있으시면 샵 인터뷰 해서 올려주십시오. 기꺼이 반영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뉴스가 많은 월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야 지도부 한중 FTA 비준안은 처리하자 이렇게 최종 합의했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 대표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열어서 이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지난 6월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식 서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를 지금 막 통과했습니다. 자, 농민단체들 한중 FTA 국회 비준 중단하라 촉구했는데 이미 버스는 떠났달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본회의 통과해버렸고 1조 원의 피해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현 단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예.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를 체결하면은 우리 농업은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단체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양보만 강요당한 농민들을 이제는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FTA 비준을 강행한다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에 강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집회에서 복면 쓴 사람 경찰이 우선적으로 체포하겠다며요. 그래서 무슨 물감도 뿌리고 당일로 무조건 잡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예.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하고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강화된 집회 대응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차벽 훼손, 경찰관 폭행,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색물감을 뿌려서 일반 시위대와 구분한 뒤 체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얼굴을 알 수 없도록 복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검거 작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폭력 시위가 발생해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인한 사상자를 막기 위해서 차벽 등을 세워서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회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요? 예. 교육부는 오늘 초빙과 공모로 학자와 현장 교원, 학부모 등으로 편찬심의회 구성을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는 편찬 기준과 편수 용어 등을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원고를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의회의 명단은 교과서 집필이 끝난 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이건 발표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하기로 한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준 등의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애초 이달 말까지 교과서 편찬 기준을 확정해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은 편찬 기준을 심의할 편찬심의위 구성이 오늘 완료됨에 따라서 편찬 기준 공개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23일 모두 47명으로 집필진을 꾸렸다고 밝혔을 뿐 명단뿐 아니라 시대별 집필 참여자 숫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열었죠? 예. 여당 추천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다루다가 사퇴하겠다며 퇴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123정의 명령을 내린 지휘 계통과 그들의 구조, 군안 지휘의 적극성 여부에 관한 조사의 건 등 총 27건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날 전원위는 새누리당 추천위원 5명 가운데 이현 부위원장을 제외한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19차 전원위에서 특조위는 논란이 됐던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 조사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라면서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정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여당 추천위원으로는 홀로 자리를 지킨 이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특조위에 대해서 위원장의 사조직화와 정치 세력화에 의한 조사 결과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나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원위원회가 모두 17명인데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불참했으니까 13명이 표결에 찬성했고요. 이 중에 9명이 찬성했습니다. 13명 표결 참석에 9명 찬성. 회의 참석자 중에 4사람은 대통령 행적조사 등등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군요. 네. 그러니까 총 17명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중에 9명은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찬성했다. 앞으로 이 숫자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17분의 9. 자,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라. 그러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이 오늘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단식 농성 돌입 선포식을 열고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을 보름 남겨둔 오늘까지도 국회는 선거제도 논의를 단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막판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대 양당 간 담합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무책임한 양당 논의 과정을 규탄하며 망국적인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의석수 159석, 집권 여당의 밥그릇 챙기기 때문이라면서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라는 미명하에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더니 지역구 의석을 일부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는 양당 간 절충안마저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 귀절 심상정 대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논의, 협상 과정에 임하는 것을 쭉 일지별로 살펴보면 얼마나 후한무치한지 정치 발전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오로지 자당의 국회의석 점유율 하락을 막는 쪽에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도 깔아뭉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정파를 떠나서 정치를 이렇게까지 후퇴시키는 거대 정당 표로 심판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자, 새정치연합의 김성곤 의원, 호남의 이른바 다선 의원인데요. 내년 4월 총선에 안 나가겠다. 호남의 다선 의원은 처음으로 선언했군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호남 출신 4선의 김성곤 의원은 내년 20대 총선에서 호남 지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극심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호남 민심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추이다선 의원으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현 지역구인 여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4번이나 공천을 준 당에 보훈하는 길은 총선까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온몸을 태우는 것이라면서 갈라진 당심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치를 아주 떠나는 것은 아니고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다고 말을 해서 수도권 열세 지역 등 험지 차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정확히 말해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현 지역구인 여수에는 나오지 않겠다. 다른 곳에 가라고 하면 가겠다 이 말인데 보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어쨌거나 뭐 선도적인 움직임은 일정 부분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조금 관심인데 현재 새정련이 안철수 대표의 이른바 문안박 연대 제1을 거부함으로써 리더십 공백 상태 또는 리더십 표류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이게 꽤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져올 파장, 이를테면 호남 다선 의원의 불출마 또는 지역구 포기 이런 게 가져올 파장이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도 조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민노총 경기본부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주 강력하게 규탄했대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경찰의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 소재 경기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독재 정권 시기로 퇴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노총 경기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정권 이후 어느 정권도 이렇게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정당한 집회에 대해서까지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은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선생은 생명이 위중한 중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불법에 대한 사죄 없이 정당 집회에 나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초유의 노동 탄압, 공안 탄압을 계기로 우리의 투쟁이 노동자의 정당한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민노총 경기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죠. 자,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표절 문제, 그 신경숙 작가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문학평론가 남진우 교수가 소설가 신경숙의 표절 시비와 관련해서 약 5달 만에 자기가 글을 하나 최근에 쓴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사과했군요. 예. 남 교수는 출간을 앞둔 현대시약 12월호 권두실론, 표절의 제국 회상 혹은 표절과 문학 권력에 대한 단상에서 신경숙을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의 표절 혐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해당 작가를 위해서나 한국 문학을 위해서나 전혀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늦었지만은 다시 한번 주요 문학 매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맡아온 사람의 하나로서 주위의 모든 분들께 그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남 교수는 앞서 이달 출간된 현대시약 11월호와 개간 21세기 문학 2015 겨울호에서 이론 등을 통한 표절 자체에 대해 논한 바 있지만은 부인을 직접 거명하면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그간 부인의 표절 의혹에 대해서 침묵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네. 표절은 모든 문학의 출발선상에 있는 행위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됐나요? 페이스북에 발표해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키고 문인들 사이에 그거 가지고 찬반 양론이 뜨거웠는데 결국 사과하는군요. 자, 종교인들 과세. 내후년 2018년부터 내년이 2016년이니까 만 2년 후인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한테도 소득세 걷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서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은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지만 1억 5천만 원이 넘으면 20%만 인정합니다. 소득이 4천에서 8천만 원이면은 60%,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면은 4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네. 원천 징수 여부는 종교단체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종교계가 가장 우려했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인이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세무공무원에게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뺄 수도 없고 너무 귀에 못이 박혀서 계속 전해드리자니 저게 왜 뉴스인가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단연 1등이라면서요? 예, 지난 2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내놓은 연장 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1년 동안 일을 한 시간은 총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시간을 일한 독일보다 1.6배가량 많이 일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노동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외에 연장 근로 허용시간인 주 52시간까지 초과한 근로자는 357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는 근무를 금지하고 있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독일 노동자들보다 1.6배가량 일을 많이 했군요. 예. 그런데도 소득은 훨씬 적으니까 이거 참...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친구를 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생에 대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무슨 사건이래요? 예. 법원이 여자친구를 2시간 이상 가두고 때린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34살 박모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될 위험이 있다면서 벌금형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죄질과 비교해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와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서 각각 항소한 가운데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박 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말 광주 남구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여자친구를 2시간 동안 가두고 무차별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이 사건 본 것 같습니다. 뺨을 무려 200대 이상을 때렸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범죄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의사 됐는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봐줘서 지금 그 재판부 판사도 엄청나게 비판을 받더군요. 그렇습니다. 의사 될 사람은 웬만한 죄는 저도 저 빨간 줄 안 올라가게 이렇게 봐줘야 되는 모양이죠. 참 이 무슨 조선시대에도 이런 일은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에요. 자, 날씨 어떻답니까?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땀났어.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뜸 잔뜩 들이고 예고한 대로 29일, 그러니까 오늘자 조간에 크게 나라고, 아닌 게 아니라 크게 몇 군데서 쓰긴 썼던데, 안철수 의원,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 그러니까 뭐 문안박을 안 받아들인 건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문 대표 사퇴하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나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혁신 전당대회를 개최하자 이런 건데. 자기도 나오겠다. 그렇죠. 새로 전당대회를 뽑자는 거는 결국 문재인 대표 사퇴, 그리고 그렇죠. 현 지도부의 그 사퇴를 전제로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현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 못 치르니 당신 사퇴하고 새로 전당대회 치르자. 나 출마할 테니 당신도 출마해라. 근데 이런 거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안철수 의원의 제안은 사실상 문재인 대표가 상식선에서 문재인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표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야권 지지층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진 것 이렇게밖에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오늘 지금 뭐 새정치연합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SNS상의 이 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갈라서라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안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뭐 받더라도 마지못해 혹은 조건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울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마치 보면 내가 전당대회 출마해서 꼴찌를 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혁신에 불을 붙여야 된다.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얘기인데 뭐 그것만 놓고 보면 혁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거를 버리겠다.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마치 자신을 굉장히 좀 불태우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현 지도부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 타겟으로 삼은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이런 조건을 내걸고 대표 사퇴를 전제한 그런 이후의 상황을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뭐 앞서 SNS 얘기를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문안박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 문안박 3자연대 안이 안철수가 아니라 안희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제 공을 다시 문재인 대표한테 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까지 아닌 것 같은데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 사퇴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얘기하고 진배 없게 지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만 좀 싸워라. 뭐 오늘 양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초선 의원들 그만 좀 쌈박질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 결국은 상황을 이렇게까지 좀 끌고 나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뭐랄까요 좀 회의가 들 수밖에 없는 야당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뭐 물론 문재인 대표가 뭐 결단을 할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 안철수 의원의 제안을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이 진영 전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하나는 그렇잖아도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 전당대회를 더군다나 총선 공천권이 놓여있는 눈앞에 놓고 그 치르는 전당대회가 온전하게 정책 경쟁, 인물 경쟁으로 갈 것이냐
전혀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그렇죠. 완벽한 계파 세대결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면. 시쳇말로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이 표현은 안 쓰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정말 당이 망가지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의 큰 문제는 바로 혁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최고회의 속상에서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혁신을 얘기하는 것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국은 지난번에 그 외부 인사가 추측이 된 이 혁신위원회에서 당의 발전 방향 그리고 총선 공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못 나갔습니다만 어쨌든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했고 인적 쇄신에 큰 가닥을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을 지금 전부 백지로 하고 안철수 의원은 혁신 경쟁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전당대회에서 나온 혁신안으로 혁신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그동안의 혁신 작업 그리고 그걸 전부 무위로 돌리는 것이 되는 만큼 사실 진영 전체로 보면 엄청난 낭비일 뿐만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나가자면 네. 문재인 체제에서 진행되었던 혁신 노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공정한 인물 경쟁, 정책 대결, 비전과 노선을 겨루는 그런 전당대회를 하자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주요한 당의 한 축인 현재의 주류 그룹에 대해서 완전히 무장 해제. 무시하면서 그렇죠. 무시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결코 수용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제 이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경쟁 구도가 사실은 말이 좋아서 경쟁이지 사실은 이게 결국은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불구대천 아니에요? 이건 경쟁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요건 리포팅 막 시작하면서 우리 양 기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던졌다 이랬는데 네. 안 대표가 그 11할 동안 지금 뜸들이고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하고 경우의 수도 두고 바둑으로 말하면은 몇 번 시험 바둑을 더 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도저히 저쪽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문안박 중에 문박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제 그렇게 던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건 상당히 정치적 원고 심려 끝에 많은 수 계산을 끝내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통상? 그렇죠. 결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네. 박근혜 현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두고 그리고 세종시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현안들을 두고 계속 청와대하고 부딪히면서 이 자신의 그 영향력을 이제 키워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딱 그거를 모티브로 모델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지만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비주류 의원들이 어쨌든 일부가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 현실을 이용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자가 공동으로 이 총선을 책임지는 그런 총선 체제로 가자라고 이제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런 대안을 내놨다면 네. 안철수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표가 지난 10개월 가까이 2월 전당대회였으니까요. 10개월 가까이 해왔던 혁신 노력 혹은 문재인 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당의 이 노력 자체를 그러니까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힘센 사람 뽑아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상대방을 배제하면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출발 자체가 일단 다르고 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를 문재인 대표가 받으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당이 찌그럭벅벅하게 전당대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개파 간 극명한 힘겨루기 양상으로 틀어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사실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결과는 또 온전하게 문재인 대표 책임론 비슷하게 또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전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왜 그런 제안을 지금 내놨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그리고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고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한 책임은 문재인 대표 쪽에서 지게 된다면 이후 내후년 대선까지 가는 그 길을 좀 닦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정책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한박 연대를 받으면은 내년 이 사람 지금 안철수 의원은 내년 선거 질 거라고 보고 공동 책임론에 휘말려서 셋 다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뭐 심지어는 문재인 대표는 본인이 정계 은퇴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비슷한 수준의 압력을 받을 거고 그럼 본인의 정치적 입지는 더 줄어들 것 같으니까 이번에 빠짐으로써 포스트 문재인 이후에 안철수의 도모를 위해서 지금 이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들어보니 충분히 그럴 계산상 그게 맞네요. 일단. 그러니까 더 이제 깝깝한 거는 어쨌든 마치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얘기하는 게 나를 버리고 불리한 싸움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청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거라는 걸 아마 근데 웬만하면 다 그 수를 읽을 텐데 유권자들이나 당 관련자들 국민들도 결국은 읽게 될 텐데 그거를 기대하고 그런다. 정말 이분 참 양 기자가 가서 과외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자, 오늘 호남 여수에서 4선 내리한 김성곤 의원, 주승용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오던 분 같은데, 나 여수로는 이제 안 나가겠다. 딴 데 센 데서 오라 그러면 한번 갈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일단 자신의 지역구는 불출마 선언을 했네요. 오늘 김성곤 의원이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불출마 선언을 넘어서서 이 험지 출마, 당의 요구가 있다면 험지라도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한 만큼 그동안에 논란이 되어왔었던 호남 물갈이론, 또 중진 의원 용퇴론 이런 부분들의 조금의 균열이 이제 드디어 조금 가시적인 흐름, 움직임이 이 조성될 계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1호 첫바따로 해야 그나마 좀 관심을 받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수가 이제 지역구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 의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보자면 김성곤 의원의 오늘 결단은 굉장히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인호 연쇄 불출마 선언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아주 활활 타오르진 않을 텐데 지금 호남권 중진들 또 노장 의원들도 좀 정책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더군다나 주류 쪽에 이 중진 의원들도 상당한 정책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치적 부담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이 당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열릴 텐데 그거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온다면 어디로 나오나? 서울에도 또 마땅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경남권이든 어디든
본인은 출마를 당이 요구하면 하겠다고 했으니 예. 사실은 그런 쪽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면 훨씬 지지층들한테 그렇죠.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서령 힘든 데 가서 장렬히 전사하고 나면 나중에 당직 이런 거에서도 또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들을 평가해주고 예. 또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또 당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청와대가 잘하는 게 차출해가지고 지역구 내보냈다 떨어지면 꼭 무슨 자리 하나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라도 꼭 챙기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당이 징발할 때 나가고 나서 4년간 쪽팔리게 그냥 실업자로 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주더군요.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게. 그렇죠. 그건 오늘 지금 SNS에 도는 얘기 중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뭐요? 김성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 평소에 당에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꼭 챙겨서 자기 입장을 내던 박지원 의원이 왜 조용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김성근 의원은 그 의원 개인으로 보면 사선 중진이긴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다 할 만한 이 획을 그었던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호남 내지는 중진 영퇴론에 대한 이 가능성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도미노처럼 이어진다면 그나마 이 야당이 새정치연합이 좀 분위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향후 지켜보기로 하죠. 네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